안녕하세요. 토끼왕자입니다. 흑호의 해였던 2022년도 끝이 왔고 제 채널의 올해 마지막 영상도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하다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어떻게 재테크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내년부터 어떻게 준비를 할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니까 저 역시도 오랫동안 재테크를 공부했고 실전을 해오면서 나름의 방법을 정착시킨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방법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가계부를 예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해오던 건데 예전에는 종이 노트에 했었다면 몇 년 전부터 엑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가계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던데 가계부를 쓰게 되면 자기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계좌 잔고와 아파트 시세, 대출 잔액까지도 다 체크를 해둔 시트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자산 상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잠자는 자네가 찾아가는 기사가 뜨는데 저는 혹시나 잊고 있던 계좌가 없나 하고 체크를 해봐도 한 번도 몰랐던 계좌가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철저하게 제 잔고를 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매일같이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벌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자기 현금 흐름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재무제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현금 흐름표도 있는데 얼마 현금이 들어오고 얼마 현금이 나가는지 체크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별로 얼마를 썼고 무슨 계정이고 무슨 카드를 썼는지를 구분합니다. 카드를 구분하는 이유는 카드별 혜택을 받으려면 월별 최소 사용 금액이기 때문인데 이 외에도 다음달 카드 대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계정을 구분하는 것도 절약이 필요할 때 어떤 계정을 많이 쓰는지 그 계정에 어떤 지출 항목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에 잡비 계정을 많이 썼다면 잡비에 뭘 썼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고 다음 달에 좀 더 주의를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리고 월이 끝나면 월별로 정리해두고 연 단위로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가 정착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의 지출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이 없다면 보험을 들여야 하는 거고 얼마 들여야 하고 무슨 보험을 들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어머니 실손과 저희 실손,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렇게 가입을 해뒀습니다. 가끔 보면 이것 말고도 다른 보험에 지나치게 넣는 분들이 계신데 별로 권하는 방법은 아닌 거고요.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검색만 해봐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광고가 많이 나오겠지만 검색만 해봐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기로 하겠습니다. 가계부도 쓰고 있고 보험도 가입이 다 완료됐다면 어느 정도 세팅은 끝이 난 겁니다. 당연히 이제부터는 재테크를 시작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재테크를 전혀 모르면서 당장 재테크 뛰어드는 걸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6억 이하의 구축 아파트를 사서 차익을 남긴다고 말씀드렸었죠. 6억 이하라서 보금자리가 나오는 거고 2년 뒤 양도세가 면제가 되는 거고 구축이라서 재건축이나 호재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6억 이하 구축 아파트를 사는 걸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평수는 22평짜리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수요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재건축만 해도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처음 제가 재건축을 노리고 아파트 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막연하게 10년 넘게 기다리지 뭐 하는 생각으로 그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만 골라서 산 적이 있습니다. 30년 다 돼가는 아파트를 샀고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용적률이 높은 곳이더라고요. 재건축의 커트라인에 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목적으로는 제가 샀던 아파트를 사지는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용적률도 체크를 했던 건데 알고 보니까 용적률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파트의 급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게 많았습니다. 2종이냐 3종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상한이 달라지더라고요. 더 파고 들어가니까 2종이더라도 기부 체납으로 3종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이 제일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근데 상업용이 무조건 대박이냐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아니냐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법을 어긴 건 없습니다. 방금 말한 2종, 3종 같은 경우는 주거용입니다. 그래서 2종이나 3종 땅에는 바로 인근에 지나치게 높은 건물을 붙어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으로서 일종 같은 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다닥다닥 붙여서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업용 용도 같은 경우는 높게 지을 수 있는 대신에 일조권 같은 권리의 보호를 받는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인 거죠. 그러니까 높게 지을 수는 있지만 바로 옆에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붙여서 짓게 되는 폭탄을 안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적률이 낮고 3종이면 무조건 대박일까요? 이때는 임대 아파트 비율도 봐줘야 되는 겁니다. 영구 임대로 빠진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를 용적률만 보고 들어간다는 건 큰일 나는 거죠. 영구 임대로 들어온 사람들의 자기를 내쫓는 재건축을 승인해 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가급적이면 단위 평수 아파트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20평이나 30평 이렇게 여러 평수가 있다 그러면 대지 지분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 비율을 안분하게 될 때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야 20평 네가 왜 더 많이 받아가냐
비율만 따랐을 때 뭐 내가 비용 더 낸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나게 되는 겁니다. 대지 지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용적률 중요하지만 대지 지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용적률이 낮아서 두 배를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같이 낮아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1평 아파트가 있는데 용적률이 100 그리고 5억, 다른 21평 아파트는 용적률이 150 근데 4억 5천을 치겠습니다. 이렇다면 대부분은 5억짜리 아파트를 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용적률만 봤을 때 용적률 300짜리 진단 치면은 5억짜리는 3배를 지을 수 있는 거고 4.5억짜리는 2배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5억짜리 아파트 대지 지분이 5평, 4억 5천짜리 아파트 대지 지분이 10평이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5억짜리는 5평이니까 3배를 해봤자 15평이 되는 거고 4억 5천짜리는 10평이니까 2배를 하게 되면 20평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뒤에 거 사야 되는 거죠. 이처럼 단순하게 오래된 아파트만 사면 재건축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용적률 중요하고 또 알고 봤더니 토지 용도 중요하고 또 제재 지분도 중요하고 세대수, 세대 구성, 단위 평수 같은 게 그런 변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누가 정리해서 일봉요율하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색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알게 된 거였죠. 만약 제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부동산 고점 용적률만 보고 대지 지분도 낮고 영구 임대 세대가 많은 아파트 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제 인생이 모두가 헬 모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책을 몇 권 읽어봐야 되고 책을 읽었으면 궁금한 걸 검색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카페 같은 곳에 들어가서 책의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초대박 짠돌이가 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돈 쓰는 거 아까워해서 유튜브로 외국어를 배우겠다 하셨습니다. 학력도 별로였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를 유튜브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외국어를 유튜브로 배우겠다 하길래 제가 충고를 했죠. 기초교재 한 권이라도 보고 나서 유튜브를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권유를 했었냐면 유튜브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올려져 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또 완전 초보라면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지 동명사가 뭔지 검색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명사랑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유튜브로 검색해볼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생초보라면 기본 교재를 보라고 권유했던 거죠.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 지분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용적률 검표율이 뭔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책부터 몇 권 보고 투자하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봐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 일반 책부터 체크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기초책을 저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없겠지만 처음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는 이런 책들을 신간에 나올 때마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점에 가서 재테크 쪽에 가보면 항상 새로운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 마음에 드는 책 몇 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개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 권을 보라고 하는 건 책마다 나름 꿀팁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책과 완전 같은 내용으로 책이 나오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짠돌이 재테크를 하는 책을 썼다면 자기가 사용하는 짠돌이 어플이라도 소개를 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재테크 책을 여러 권 읽어보시길 제가 권장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틀이 잡혔으면 그 다음에는 개별로 책을 사서 읽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한 거, 주식에 대한 거 이런 책들도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팁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인쇄 부수가 많은 걸 봅니다. 부동산 투자는 나라마다 트렌드가 다르니까 한국 저자가 쓴 책을 볼 때 너무 책을 자주 남발하는 사람은 패스, 발간한 지 오래되지 않았으면서 몇 세나 발간한 책을 보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내용은 외국 저자 책도 봤지만 개별 종목 추천 같은 건 당연히 국내 저자 책을 봅니다. 저는 교집합을 좋아하는데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중국 주식 종목 분석한 책을 여러 권 사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분야와 종목을 제일 우선적으로 보면 되는 거겠죠. LFT나 코인 쪽도 같은 방법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로 전자책을 보고 종이책은 휴대폰 사진 찍는 식으로 캡처를 해두고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보는 이유는 아이패드는 전자책이 캡처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캡처가 되기 때문에 저는 PPT로 중요한 내용들만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 따로 모아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사진에 떠놓거나 그걸 파일로 정리해두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오답 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동산부터 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두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수시로 새로 나온 책들을 체크를 해두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저만의 자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된다면 실전 투자에 나가도 좋은 거고요. 실전 투자에 나간다면 항상 복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복귀라고 하는 건 바둑 용어인데 경기가 끝나면 그 시합을 되새겨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도 그냥 사고 파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왜 샀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수익이 났다면 왜 났는지 손실이 났다면 왜 손실이 났고 어떻게 하면 그 손실 피할 수 있었지를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경기가 박살날 줄 알았는데 반년 만에 주가가 정고점 돌파를 했다. 이건 유동성 공급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유동성 공급 이슈가 터지면 팬데믹이어도 공격적 투자를 하자 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기만의 내공이 되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이 급락한다고 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부동산 오를 리가 없다고 하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IMF부터 해서 나라 끝장나거나 세계경제 끝장날 같은 상황에서도 결국 지나고 봤더니 가격이 올랐다는 경험해 본다면 이번 하락장에서도 벌벌 떨면서 이제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수익을 올릴지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동강 하락을 얘기를 하다가 어제 기사를 보게 되면 반등을 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대로 불장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끝없이 하락만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1년간 집값이 빠졌는데도 아직도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반토막은 나야 정상이다. 15년도 가격을 가야지 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일주일 만에 갑자기 두 배로 뛰었다면 일주일 전 가격이 정상 가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도 끝이 나는 지금 15년도 가격이 정상이니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면 이건 동일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올라간 걸 싹 다 무시하자는 의견인 건 알겠는데 기본적인 물가 상승률을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1년에 5%의 물가 상승률만 반영을 해도 7년이면 아파트 가격이 35%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15년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작년까지 21년까지 20억이 갔다면 그리고 지금 15억까지 다시 떨어졌다면 물가 상승 무시하고 10억 가야 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35% 정도의 상승분 인정을 해서 13억 정도가 적정가일 것 같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금매로 12억에 내놓으면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르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급이 만약에 2015년에 500만 원이었는데 2016년에 부임한 사장이 갑자기 월급을 1000만 원을 올려줬던 겁니다. 그런데 22년에 새로 부임한 다른 사장이 1000만 원 너무 많으니까 15년도 수준인 500만 원 돌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그 사이 물가 오른 것만 해도 30%가 넘는데 어떻게 15년 수준 돌린다는 말이 나오냐라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집값도 무작정 15년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추가 악재가 없는 이상 15년 수준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재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는 된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이나 NFT 쪽은 당장은 반등을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쪽은 장투도 위험해 보이니까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동산과 주식에 집중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지금 집을 매도할 타임을 보고 있는데 베스트는 지금 집이 반등을 하면서 다음번 가집이 내려준 타이밍이 있다면 그걸 잡는 거겠죠. 이대로 좀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내로는 일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동일 평수로 가서 차익을 가지고 주식에 넣을 생각입니다. 아직 일산 쪽 어느 아파트 살지 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계속 가격을 체크해보니까 점점 가격대가 괜찮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 쪽 아파트도 초품마에 여기까지 5분, 마트랑 5분, 호수랑 10분인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집돌이로 사는 저에겐 베스트 입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격도 4억대로 있더라고요. 용적률도 130으로 엄청 양호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몸빵을 하면 2024년에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나오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아파트를 사서 재건축 터진다고 큰돈을 벌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2억에서 3억 정도의 차익은 바라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고 차익으로 주식도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슬슬 주식도 다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무서운 게 언제나 사고 싶은 종목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종목이 올라주느냐는 별개로 하고 항상 볼 때마다 마음에 드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이번에는 그런 마음 좀 다독거려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무작정 사지 말고 자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6G 종목부터 해서 제가 풀었던 꿀통들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고르고 꾸준히 지켜보다가 현금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해서 모아가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NFT 쪽으로 집중을 했다면 내년에는 모든 분야에 고르게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재취업을 해서 대출을 좀 더 받아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하락장이 끝이 나고 반등 시작하면 대출이자 정도는 쉽게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테니까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내년부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타임플랜 짜보니까 23년에는 바닥을 찍고 25년까지 불장을 누리면서 26년도부터는 개별 종목들로 수익을 내면서 30년까지는 투자를 완성시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23년에 취업을 하고 이사를 하고 자금을 모아서 이 정도 하락했으면 됐다 싶을 때 종목을 모아가고 금리 인하, 전쟁 종료 등 이슈가 터지게 되면 다시 상승장이 올 거니까 그때 수익을 내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불장에서 아무거나 사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죠. 또 이쯤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도 올 테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코인을 모아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25년이 끝나갈 쯤에는 윤석열 정부도 후반기로 접어드니까 지지율을 보고서 민주당이 다시 지고 날 것 같으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소유된 분야 종목들을 주워가는 겁니다. 아니면 많은 거고요. 그러면서 26년도, 27년도쯤 해서 한 번 더 차익을 남기는 거고요. 이때는 저도 집을 한 번 더 갈아타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식스집 위주로 본격적으로 자금을 넣는 거고 식스지가 상용된 무렵쯤에 싹 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식스지 상용하는 30년 전후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쯤이면 적어도 저는 경제 자유를 완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복회를 더해서 금액을 살펴보면 23년도에는 투자금을 못해도 1억, 괜찮으면 2억 정도는 더 넣을 생각입니다. 기존 투자금까지 더해서 25년도까지는 현금 투자금만 5억 이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좀 전에 말해서 이런 플랜대로 가주면 이 정도 금액을 넣었을 때 5억 이상 현금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투자 정보를 물갈이를 해주고 집을 갈았다고 하면 투자금은 7억대 이상이 되겠죠. 그리고 CCG 종목 같은 곳에 수확을 해주면 투자금은 10억,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빼고도 순수 현금 자산이 2032년까지는 1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최소로 잡은 거고 비트코인 반감기나 미얀마 초기 투자 같은 게 성공을 한다면 몇 배는 더 넘는 현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순수 현금만 20억대가 넘어간다면 이때부터는 뭐 건물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편의점이나 카페를 사서 오토로 돌려서 현금 확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땅을 사서 묻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상으로 저는 저희 재테크 공부 방법과 내년부터 어떻게 대응할지를 공유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저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구상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들이고 최대한 안전한 종목에 최대한의 타이밍을 봐서 최대한 다양한 종목들의 스프레드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인 것들인 거고요. 대신에 꾸준히 체크를 하고 발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이대로 올해와 같은 내년을 그냥 보내고 말지 아니면 부자가 되는 길을 같이 걸을지. 저는 내년에도 열심히 재테크를 고민해볼 생각이고 여러분도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오래 제 채널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부자가 돼서 웃으면서 이별하는 날이 오면 좋지 않을까요? 그때까지는 한 배로 탔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서 최대한 많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